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7회 동안 여기 기출 변형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와 관련된 그 문제들을 한번 풀면서 이론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의 답안을 쓰는 연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건데 답을 썼을 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초수보다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기출 과정까지 초수라도 기출 해석 과정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재수나 이렇게 재수생이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론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설을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개가 이제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본성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고 교수학습 이론, 방법, 그 다음에 평가가 섞여 있는 문제니까 두루두루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읽고 핵심 키워드를 캐치하는 연습,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서 쓸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1호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그러면 중학교 과학은 일단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은 되게 길죠. 근데 지문이 긴데 밑에 보면 기억에서 니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오 라는 건데 사실은 기입이죠. 근데 현재까지도 핵심 역량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호 개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입형에 들어갈 만한 주요한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중학교 과학은 공통교육과정이잖아요. 기억나죠? 1호 개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까지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공구에서부터 바뀐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기는 그래서 중학교 과학은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과학의 개념 위에 줄쳐놓고 탐구 능력 줄쳐놓고 태도 함량 줄쳐놓고 STS 줄쳐놓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땡땡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땡땡이 시험에 화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몇 번이나 나왔었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현대 과학교육의 목표, 그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줄쳐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과학의 내용은 여러분 여기도 줄쳐야 되죠.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영역의 4가지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줄쳐야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7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07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07은 7자를 약간 보완한 거니까 에너지 대신에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09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09는 융합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하고 운동을 합치고 물리와 화학을 합치고 생명과 지구를 합쳐서 이게 단원명이 2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1호 개정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7이랑 똑같은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4개의 영역을 외우고 07과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호 개정이다 보니까 영역 간 연계라는 말은 07에서부터도 물론 7차에서도 있지만 연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 특징이 통합주제라는 것이 있죠. 중학교는 통합주제, 근데 고등학교는 통합과학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통합주제는 뭐냐? 과학과 나의 미래, 여러분, 그리고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이 외워야죠. 통합주제 3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재해재난과 안전에 관해서는 출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과학은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 줄쳐놔야죠. 탐구 중심 2번이나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다양한 탐구 중심 수업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둘 쳐야죠.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그냥 이해가 아니라 통합적인 이해, 탐구 경험을 통해 땡땡의 핵심 역량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핵심 역량 5가지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디귿이 뭐냐?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이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거기 밑에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능력, 여러분 이런 거 다 뭐예요? 추론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 추론, 과학적 사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력이죠. 자, 그러면 리을에 들어갈 건 뭐냐? 우리가 보면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활용을 해서 개인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용어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모델에 관한 우주 모델 줄쳐놓고 과학이론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학이론의 변천 과정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론의 변천 과정이니까 이미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줄치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빨리 관련된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봐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라고 했는데 1번입니다.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의 기초. 줄치세요.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 기초한다 라고 했을 때 벌써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연구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론이죠, 이론. 각각의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시된 과학사 사례에서 나타난 연구 프로그램을 찾아 적고, 연구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이론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론을 찾아 적고 핵과 보호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프로그램은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을 지지하는 보조, 가설, 가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조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보호대가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프로그램을 크게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개념적인 구조, 그리고 방법론적인 규칙, 근데 그 구조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핵과 보호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규칙에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발견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론이 발전하느냐 퇴행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연구 프로그램 이론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이론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기억을 보세요.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우주 모델 줄쳐야죠.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 이전의 우주 모델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해야죠. 그러면 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 중심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이 뭐냐면 이론이 뭐냐면 지구 중심설인 거예요. 연구 프로그램이 지구 중심설이고 그리고 핵이 뭡니까? 지구 중심설의 핵은 뭐냐면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모델은 지구 밖의 외행성들이 때로 역행을 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줄쳐야죠. 이 지구 중심설은 이걸 설명할 수 없었다. 줄쳐놓고 이게 바로 뭡니까? 지구 중심설에 대한 알투죠. 말하자면 이게 지구 중심설이 C1이면 설명할 수 없는 거는 R2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니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밖에 있는 외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 역행을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수학적인 도식을 도입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R2를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주전원은 뭡니까?
보조가설이죠. 그래서 보호대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관측 자료들이 쌓이면서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고 또 다른 알투들이 등장하고 게다가 예측조차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알투가 계속 등장하니까 더 이상 설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설명력도 없어지고 예측도 더 이상 못하니까 우리가 예측력이 있다 없다는 무엇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됩니까? 전진이냐 퇴행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예측을 못하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이제는 퇴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보여입니다. 디귿,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부터 태양으로 옮김으로써 태양 중심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 중심설이 연구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태양 중심설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이 나타난 거죠. 이때 연구 프로그램의 핵은 뭡니까?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라는 얘기죠. 주저는 없이 간단한 원형 궤도만으로 역형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투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력이 높아진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의하면 금성의 크기와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그 당시 금성의 크기와 변화를 눈으로 관찰한 결과 1년 내내 금성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론으로는 변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게 뒤이어서 나오게 될 과학사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망원경의 발달이나 이런 걸로 눈으로는 해석을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게 해결이 돼서 바로 태양 중심설이 설명력이 다시 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건 나타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난 연구 프로그램 두 개가 뭐냐? 그러면 두 개가 하나는 지구 중심, 하나는 태양 중심, 그리고 핵과 보호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포포의 반중주의 이론의 특징을 설명해라. 주셔놓으세요. 자, 포포의 반중주의 하니까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떠올라요? 과학의 지식은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반증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학자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또는 반증 가능한 가설을 내놓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가설의 오류를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론은 이 오류를 견뎌내면, 검증을 견뎌내면 좋은 이론으로 발달을 하고, 만약에 반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기가 됩니다. 이게 반증주의인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반증주의는 최근에도 몇 번이 출제가 됐잖아요. 출제된 교수님들이 제시한 그 내용들을 딱 박스를 해놓고 이거 이외에 본문에 이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한 문장을 두 문장이나 세 문장 정도로 이거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반증주의의 그래서 이 특징을 설명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문장이나 세 문장. 그리고 이 과학사 사례에서 나타난 반증주의의 한계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라. 반증주의의 한계점은 최근에 한 번 등장했어요. 반증주의는 여러 번 등장했지만 한계점은 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증주의의 한계점이 뭐가 있습니까? 1번 관찰의 이론 의존성, 2번 한 번의 반증으로 폐기돼야 된다고 그랬지만 역사적 사례에 의하면 한 번의 반증으로 폐기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라는 거죠. 3번이 뭡니까? 임시반동 가설과 같이 검증 불가능한 가설이 제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기 보면 반증주의 한계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가 보입니까?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 주전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주전원이라는 거는 실제로 현재로 봤을 때는 이거를 관찰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시반동가설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반증주의에서의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R2가 나타나면 폐기되어야 되지만 바로 폐기되지가 않고 그거를 더 정교화시키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R2가 나타났지만 폐기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써라 라는 건 없고 여기는 그냥 찾아서 써라 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자신 있게 쓰셔도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쿤의 과학혁명 이론의 기초에서 쿤의 과학혁명 이론 줄쳐놓고요.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쿤의 과학혁명 이론은 말하자면 현대의 개념변화 이론에 의하면 개념의 교환, 개념의 대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전과 정상과 위기, 과학혁명, 새로운 정상과 또 새로운 위기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런데 이 이론의 기초에서 과학이론의 변화 과정에 단계를 적고 우리가 지금 단계 말했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찾아서 연결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과학 시대가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주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는 정상과학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우주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없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과학은 나타나 있지 않고 이전의 정상과학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구 중심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정상과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행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자 과학혁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더 이상 지구 중심설이 설명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태양 중심설이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학혁명이 나타났고 이제 새로운 정상과학의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정상과학의 시기가 되려면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수수께끼 풀이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정도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라우드는 과학이론의 수준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된 경험 문제와 개념 문제의 특징을 과학사에서 각 사례를 찾아 설명할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과학이론의 수준이에요. 줄쳐놓으시고요. 과학이론의 수준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일단 쿤이에요. 아니, 먼저 포퍼예요. 포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증 가능성이 큰 이론이 좋은 이론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라카토스죠. 여러분 라카토스는 뭐라고 했냐면 노블 이펙트라고 그래서 예측력이 커야 된다. 설명력뿐만 아니라 예측력이 클수록 좋은 이론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라우든인데 라우든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험 문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개념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 문제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 그러니까는 경험 문제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설명이 되고 해결하고 아니면 관찰되고 증거가 있는 이론들 아니면 사례들 이걸 경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념 문제는 변칙 사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칙 사례는 좋은 이론이려면 경험적인 문제들은 많아지고 경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많아지고 하지만 변칙 사례와 같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불일치 상황은 적어야지만 좋은 이론이다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념 문제는 변칙 사례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우든에 관한 거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모든 이론 교재에는 원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말하자면 태양 중심설이 드디어 역행 현상을 설명했던 것. 그렇죠? 그렇지만 개념 문제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지구중심설이 역행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 R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쿤도 있어요. 쿤도 보면 좋은 이론이 되려면 뭐 일관적이어야 된다, 설명이 포괄적이어야 되고 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포퍼, 그 다음에 라카토스, 그 다음에 라우든 이런 분이 있다. 이런 책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물리 전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학 이론에 우리가 공통적인 과학이론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 교사가 고등학교 과탐실에 역사 속의 과학 탐구, 여러분이 과탐실 줄쳐놓고 역사 속의 과학 탐구 줄쳐놓고 과탐실의 단원명들 외우셔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한 수업 계획과 자료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형광펜 하나 지금 다 가지고 들어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제는 쭉쭉 줄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자료가 있는지 일단 활동 1의 갈릴레이 따라하기라는 실험, 활동 2의 자유낙하하는 공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 그 안에 준비물 실험 과정 정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료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1번 자료 1의 가와 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랬는데 가와 같은 관점을 한번 보세요. 가는 여기 보니까 A와 B, A의 질량은 B보다 크고 C는 A와 B의 질량을 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번의 그림을 보니까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물리전공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는 오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개념이니까 가는 C1이죠. 그러면 C1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활동 1에 1번에서 3번에 대해 각각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 만약에 묶으면 어떻게 되냐? 묶어놓으면 무거운 A 때문에 먼저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가벼운 B 때문에 늦게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만 있을 때보다는 늦게 떨어지고 B만 있을 때보다는 먼저 떨어진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 교과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활동은 쿤의 관점에서 쿤의 관점 줄치세요. 어떤 탐구 유형인지 적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원래 옛날 사람들은 무거운 거는 빨리 떨어지려는 경향, 가벼운 거는 늦게 떨어지려는 경향. 그래서 나는 A보다는 늦게 떨어지고 B보다는 먼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C는 A와 B를 합한 것만큼의 무거운 물체죠. 그러면 얘는 어때야 됩니까? A하고 B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더 먼저 떨어지려는 경향을 가지니까 가장 먼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다는 질량은 같은데 학생들이 설명을 할 때 오개념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불일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쿤의 관점에 따르면 바로 변칙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변칙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과정이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C1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구나. 그러면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탐구는 여러분 여기 보면 쿤에서 어떤 탐구 유형이냐,
줄쳐야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쿤에 의하면 탐구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안정적 탐구와 유동적 탐구가 있었죠? 안정적 탐구는 어디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바로 수수께끼 풀이가 일어나는 정상과학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사례들을 설명하려는 탐구 활동이 바로 안정적 탐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유동적 탐구라는 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위기 상황에서 답이 아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탐구를 해야 돼요?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답을 찾는 과정이 과학혁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동적 탐구 유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칙 사례 때문에 이미 기존의 답이 틀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을 찾는 바로 유동적 탐구가 진행될 것이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도록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활동 1은, 그럼 활동 1은 아까 갈릴레이 따라하기입니다. 갈릴레이가 자료 1에, 여러분 자료 1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지문이잖아요. 이 자료 1에 디귿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디귿이 바로 뭐냐면, 자유낙하는 여기 그 물체의 속도가 매질의 밀도에 역비례하고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여기 지금 디귿이라고 그랬으니까 디귿은 나에 있죠.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러분 여기 형광펜으로 줄칠까요? C1은 뭐였냐면 질량이 무거우면 빨리 떨어진다죠. 하지만 여기 디귿은 뭐냐면 떨어지는 것은 질량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C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다 C2라고 해놓고 바로 C2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경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음의 방법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C2를 알아낼 때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을 지속하는 힘은 필요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세계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는 항상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마찰력이 없고 기울기가 0인 수평면상에 구슬은 영원히 운동할 것이라는 땡땡을 통해 관성의 법칙을 유도했다라는 건데, 물리전공자는 이걸 읽으면은 사고 실험이 그대로 나올 거고, 우리가 물리 전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를 보면 경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제 관찰과 경험을 거치지 않는 실험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실험은 뭐예요? 순수한 논리적인 사고로만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실험을 경험하려면 피아제로 얘기하면 형식적 조작기 이상의 수준의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사례이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적고 미음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갖는 의의를 비읍과 관련지어 설명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읍이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을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읍과 관련지어라는 것은 뭐냐면 관성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용어, 개념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고로라도 변인을 통제하거나 실험 조건을 조절을 해서 순수한 논리적 추론으로 실험을 통해 이게 변칙 사례가 나타나는 현상, 아까 우리가 2번과 3번의 활동이 서로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해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나 개념을 사고 실험을 순수하게 논리적인 사고만을 통해 바로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기억에서 니은으로의 생각은 이랬는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에 기억이 있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매질의 밀도에 역비례하고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다 줄 치시고 이 주장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자 물리 전공자는 이게 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주장이라는 거는 가설이자 이론이 되는 거예요. 가설이자 이론이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은 100kg의 쇠공은 1kg의 쇠공보다 100배 빨리 땅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100kg, 1kg 쇠공을 동그라미 하세요. 아까는 자유낙하, 물체, 속도, 매질, 밀도, 무게, 비례 이런 거 다 뭐예요? 과학적 용어로만 이루어져 있죠. 과학적 용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시란 말이에요. 인지구조이자 바로 이론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100kg, 1kg 특수 사례잖아요. 쇠공 특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특수 사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번에도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이론에 기초해서 특수한 사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을 연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학적 사고는 연역입니다 라고 하고 이 사고의 한계점 2가지를 적어라 라는 것입니다. 한계점 2가지 줄쳐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 과정이나 이때 여러분께 드린 아마 그 수업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과학적 방법들 있잖아요. 과학적 방법에 보면 한계점과 특성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역의 한계점의 대표가 뭡니까? 여러분 가설 연역과 연역을 비교할 때도 우리가 썼었는데 가설 연역은 가설의 진위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여러분 연역은 뭐냐면 가설 바로 대전제가 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례를 검증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결론도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대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귀납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이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2의 정리 단계에서 여러분 그만 빨리 활동 2의 정리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 정리 단계를 보니까 이 정리에서는 어떤 과학적 사고가 사용되었는지 찾아 적고 여러분 어떤 과학적 사고 줄쳐놓고요. 과학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 방법, 과학적 방법, 과학적 추론, 과학 철학적 관점, 과학 철학 같은 말이에요. 기억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 사고에다 줄쳐놓고 왜 과학 철학하고 과학 철학적 관점과 비슷하냐? 과학 철학이나 과학 철학적 관점은 귀납주의, 연역주의, 반중주의, 가설연역주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철학이 아니라 과학 추론으로 하면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가설연역적 추론 이렇게 하죠. 과학적 사고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이렇게 되는 거고 과학적 방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라임을 맞춰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과학적 사고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 그래프에서 가로축, 세로축 어떤 물리형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냥 이거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자료 변환이라는 탐구 능력은 알겠지만 여기에 어떤 과학적 사고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2번 각 그래프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과학적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는 자료 해석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자료 해석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어떤 경향? 이것도 자료 해석인데 아직은 이것만으로는 사고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3번을 보면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자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공통점, 차이점 두 개의 수평과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보고 공통점, 차이점을 써보자 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공통점, 차이점은 규칙성 발견이죠. 규칙성 발견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귀납이죠. 귀납. 그래서 여기는 귀납적 사고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3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까닭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실험 결과의 기초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인과적 의문을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인과적 의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어떤 사고가 필요해요? 귀추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쓸 때 귀납적 사고, 귀추적 사고, 그리고 근거는 너무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어요. 귀납은 확실한 게 3번이잖아요. 귀추는 확실한 게 4번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기호를 활용하세요. 문장으로 그걸 다 쓰려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4번입니다. 활동 2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을 지식, 탐구, 태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가죠. 각 영역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을 한 가지씩 제시할 것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가 내용이라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하고 일치해야 됩니까? 목표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평가 목표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가 내용을 물어봤지만 다시 말하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 목표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평가 목표는 다시 말하면 뭘 물어보는 겁니까? 성취 기준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 2에 나타나는 활동에서 지식에 관한 내용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구를 통해 나타나는 실험 결과와 결론 도출을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보면 정리 단계만 봐도 돼요. 아까 우리가 귀납적 사고에서 찾았던 거 있죠. 바로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와 결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연직과 수평방으로 나타난 물체의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셨죠? 그리고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인지적인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탐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제가 답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답이 다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씩 밖에 안 썼지만 탐구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탐구의 목표는 기초탐구, 통합탐구 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왕이면 관찰할 수 있다, 뭐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다는 여러분 이왕이면 통합탐구가 좋겠죠. 근데 거기 정리를 보면 자료 변환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결론 도출을 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즘에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태도는 제가 템플릿을 정해놓으라고 그랬죠. 3가지 정도 정해놓으세요. 1번 참여도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문장은 여러분이 완성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가 협동이나 협력이죠. 모든 활동에 모든 뭔가 협력적인 태도를 가졌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끈기. 계속적으로 탐구하려는 의지,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템플릿을 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 탐구, 태도에 여러분이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평가 내용을 물어봐도 되지만 출제자가 시험 내용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내용을 바꿔서 평가 목표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됐죠? 5번입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줬고, 여러분 이거 교과니까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게 2019년에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2019년에 교재를 만들고 그때는 강의는 안 했어요. 그냥 부교재로만 나왔고, 작년에도 코로나가 심해서 사실은 해설 강의를 하지 않았고, 올해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건데, 바로 이 실험이 바로 작년에 나왔었죠. 물리교과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보면 예전에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만들었던 그 모의고사 문항들인데, 실제로는 최근에 기출 문제들하고 굉장히 아마 그 유사하다라는 내용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잘 냈다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 변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기출 변형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옛날에 기출 문제에서도 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에 정말 다르고 다른 거예요. 아까 과학적 사고를 과학적 추론이라고만 바꿔도 새로운 문제가 되고, 과학 철학적 관점으로만 바꿔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을 볼 때 가장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알아, 그냥 끄덕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각에 대해서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음은 김 교사가 신경계에 대해 구성한 수업 과정과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개념도의 예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신경계 주제는 무조건 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과정 형광펜으로 여기 주어진 자료에다가 수업 과정 주제에다가 줄치고, 그 다음에 개념도 예시 줄쳐놓고, 그 다음에 자료 줄쳐놓고, 학습 유형도 줄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수업 과정에, 여러분 수업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따라가세요. 왼쪽에 맨 위에 제시된 수업 과정이죠. 가에서, 여러분 가, 따라가세요. 그러면 가서 가를 딱 형광펜으로 딱 줄쳐놓는 거예요. 문제에도 가를 줄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지문에도 줄쳐놓고, 교사가 제시한 도표 줄쳐놓고,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의 관점 줄쳐놓고, 여러분 오스벨 떠올리세요. 머릿속에 오스벨의 이론이 뭐고, 조건이 뭐고, 원리는 뭐고, 여러분 이런 학습 유형은 뭐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무엇이라고 명명하냐 줄쳐놓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명명하냐? 1번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 보면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라도 놓치면 무조건 계속 감점입니다. 감점.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죠. 명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업에서의 역할 동그라미. 또 유의미 학습의 조건 동그라미. 유의미 학습의 원리와 관련지어 동그라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번에 벌써 느낌은 오지만 그래도 절대 예측 출발은 안 됩니다. 가번, 신경계에 대한 사전 지식과 관련하여 사전 지식,
여러분, 오스벨의 유의미학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스벨의 유의미학습의 원리가 뭐예요? 새로운 학습 과제를 학생들의 인지구조에 유의미하게 연결. 아셨죠? 외우고 있어야죠. 사전 지식이라는 건 사전 인지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교사가 미리 작성한 도표, 선행 인지구조에 여러분 여기에 연결한 도표. 그래서 새로운 학습 과제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도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념도를 작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전 지식과 관련된 도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행, 조직, 자가 되는 거죠. 아셨죠? 왜? 본 수업 이전에 학생들의 선행 인지 구조를 확인해서 도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 조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죠?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문장 연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논술 아니잖아요, 논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명명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행조직자 땡. 아셨죠? 근데 역할을 쓰라는 거예요. 역할을. 그냥 역할을 쓰는 게 아니라 유의미학습의 조건. 자, 유의미학습의 조건은 뭡니까?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유의미학습의 조건에는 학습 과제, 인지 구조, 학습 태세. 기억나십니까? 학습 과제, 인지 구조, 학습 태세.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학습 과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실사성과 구속성. 여러분, 이거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걸 갖췄을 때 뭘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 유의미가.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선행 인지 구조에 관련, 연계를 시켜야 돼. 이것이 잠재적 유의미가. 이거 선행 인지 구조가 없으면 어떤 학습이 돼? 기계적 학습이 돼. 시험에 나왔잖아요. 아셨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돼? 엄마가 맛있는 밥을 준비했어. 학생이 좋아하는 밥이야. 아셨죠? 아이가 좋아하는 밥이야.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이 아무리 잠재적 의미까지 있지만 입에다 넣어줘도 학생이 씹어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학습 태세가 내가 그걸 받아 먹어서 기꺼이 연결하려는 의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리적 의미가. 이해되셨죠? 의미학습의 조건이야. 근데 지금은 어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사전 지식과 관련된 도표니까 바로 뭡니까? 잠재적 의미가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역할이 뭐예요? 잠재적 의미가를 높여서 유의미 학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게 쓰지 않아도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가 들어있도록 쓰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감점. 얘가 있어야지 문장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죠? 유의미 학습의 원리와 관련 지어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조직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역할이 두 가지예요. 뭘로 판단을 해요? 선행조직자는 크게 두 가지야. 설명 선행조직자와 비교 선행조직자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설명 선행조직자, 비교 선행조직자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야. 역할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역할, 기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종류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은 이론 수업에서 했던 교재 있죠? 분명히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친숙하면 비교, 생소하면 설명, 이게 아니에요. 비교 선행조직자는 뭐냐면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비교. 아셨죠?
내가 아무리 친숙한 소재를 주더라도 대응이 안 되면 실생활과 연관이 없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선행 인지 구조에 대한 도표잖아요. 대응 관계가 아니라 이런 도표를 주고 우리가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설명이에요. 설명 선행조직자가 하는 역할은 뭐다? 부착지. 그렇죠. 인지적 부착지이자 관련 정착 개념. 비교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써라.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인지적 다리. 아셨죠? 가교 역할. 이해되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무리 문장 아무리 수려하게 써도 포인트 없으면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지적 부착지 이거죠. 그것만 쓰면 안 되죠. 인지적 부착지는 써야 되지만 이것만 쓰면 안 되죠. 왜? 원리가 빠졌잖아요. 원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명선행조직자에 해당이 되는 원리가 따로 있잖아요. 뭐예요? 설명선행조직자는 전진적 분화. 비교선행조직자는 통합적 화학.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나 이거 알아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없으면 감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나 답을 맞게 쓴 것 같은데 왜 틀려요? 왜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여러분이 변별력 있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를 꼭 도입하십시오. 이제 2번입니다. 오스벨 등은 학습의 형태를 수용학습으로부터 자율적 발견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도표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우리 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X축은 뭡니까? 수용이냐? 발견이냐? Y축은 뭡니까? 암기학습이냐? 유의미학습이냐?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구구단을 외자, 문제도 풀고, 수수께끼로 풀고, 그죠? 강의를 듣고, 실험도 하고, 과제 연구도 하고, 이 과제는 이미 방법 같은 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의미로 넘어가면 개념도도 그려보고, 개념 간의 관계도 보고, 그 다음에 시청각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나만의 연구를 하자. 창의적인 연구를 하자. 기억나죠? 우리가 이거 다 외웠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 도표구나. 근데 김교사가 구성한 수업은 어느 형태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교사가 계획한 수업은 수업 과정을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념도를 작성하게 했죠. 가에서 개념도를 작성했죠. 나에서 개념을 설명했죠. 다에서 개념도를 수정했죠. 피드백을 제공했죠. 개념도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개념도는 개념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시키는 거니까 어디예요? 개념 간의 관계를 명료한다. 출제가 됐었죠. 어디서 출제가 됐었냐면 지구과학하고 화학에서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구과학과 화학에서 나온 것을 생명과학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용어들은 분명히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간의 관계를 명료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개념도의 예시를 두 개념도를 각각 채점하고, 여러분 얘네들을 각각 채점하라는 건데,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문제 옆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일단 채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채점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와 나를 볼 때 채점 증거가 뭡니까? 연관 또는 명제, 위계,
사례, 교차 연결, 이거 네 가지가 준 거죠? 그러면 가를 채점해보자. 연관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러분 위계는요? 2단계입니다. 사례 없습니다. 교차 연결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여기 가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나를 채점해봐요. 나는 뭐예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한 선을 연결하면 10개입니다. 여러분 위계가 3입니다.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교차 연결 보여요? 여러분 이 교차 연결이 2개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그러니까 채점을 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관은 1점씩, 여러분 위계는 5점, 사례는 1점, 여러분 우리가 교차 연결은 10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채점 근데 기준은요 이거는 살짝씩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점수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스벨의 동화론에 의한 유의미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수업과정 다에서 학습한 수정한 개념도 예시에서 나타난 학습과정의 원리를 쓰고, 여러분 어디다 주셔요? 수정한 개념도에서 나타난 학습과정의 원리 그리고 근거, 이거죠. 여러분 기출이잖아요. 알죠? 근데 여기서 보이네?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일단 여러분 이게 연관이 늘었어. 그렇죠? 게다가 위계가 늘었어. 여러분 연관이 늘어나면서 개념이 하위 개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로부터 연관이 늘어나고 하위적 단계가 늘어남으로써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유의미학습 과정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리에다 동그라미 해야죠. 원리에 뭐가 있어요? 전진적 분화, 그 다음에 통합적 화합, 그 다음에 조직자의 원리, 여러분 그 다음에 아니면 조직자의 원리뿐만 아니라 계열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연관이 아래로 늘어나면서 위계가 아래로 더 늘어났으니까 전진적 분화의 원리가 들어있죠. 포인트는 얘예요. 이 키워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뭐가 늘어났습니까? 교차 연결이 늘어났잖아요. 이 교차 연결은 바로 뭐예요? 통합적인 화합이죠. 서로 다른 위계선을 연결했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 근거 써주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유형에 제시된 기억에서 리을은 오스벨의 동화설에 의한 유의미학습의 유형 중, 여러분 유의미학습의 유형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벌써 이거 딱 보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상위냐 하위냐 아니면 병이냐 이거죠.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체성신경계에 뇌신경이 있다는 것을 학습한 학생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체성신경계에 척수신경도 있다는 것을 학습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하 개념을 연결했잖아요. 하위죠.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어떤 증거도 없으니까 파생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니은입니다. 교감에 의해 부교감을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병이죠. 여러분 디귿입니다. 학생이 작성한 개념도 예시에서 A에 해당하는 학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A는 박스잖아요. 이 박스 안에서는 이것과 이거, 이것과 이거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위적 학습이죠. 자, 리을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알고 있는 학생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알고 있는 학생이 여기 체성신경계와의 관계를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뇌신경, 척수신경인데 체성신경계를 학습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얘네들이 서로 다른 신경계에 있는 걸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상관적인 포섭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일단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알고 있는 학생이 여기서 체성신경계와의 관계를 학습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뇌신경, 척수신경,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여기잖아요. 여기 뇌신경과 척수신경. 근데 체성신경계니까 여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상위적 학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뇌와 척수를 알고 있는 학생이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요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적 학습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자료의 미음에 들어갈 것, 요 교육과정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과학 전공이시니까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 주제에다 줄 쳐야죠. 그 다음에 수업 과정 줄 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줄 치시고요. 여기 내용을 조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1번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인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줄 쳐놓고 최근에 안 나왔죠.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사실, 개념, 법칙,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았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화학에서 이미 그 예시를 답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한 2015년인가 16년도에 이미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 안에 취재자가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 뭐예요? 관찰한 바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거죠.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포함하고 있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으로 과학적 용어잖아요. 법칙은 뭡니까? 개념 간의 관계죠. 여러분, 이론이라는 건 뭡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실을 찾아보면 어디에 사실이 있습니까? 관찰이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3cm 뒤로 밀려났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개념은 뭡니까? 기체, 온도, 부피, 적어도 3개는 있어야죠. 주제에 있는 거. 이해되죠? 여러분, 여기 플라스크, 주사기,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주제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거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물리에서 나왔는데 그때 뭐로 나왔냐면 V도로 나온 거예요. V도에 보면은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 오메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개념에 뭐가 있었냐면 전부 무슨 거기 전류계, 전압계, 회로원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락된 개념을 써라 라고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당연히 주제가 전압과 전류의 관계면 전압과 전류가 왔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기 제가 출제자라면 주제가 기체, 온도, 부피잖아요. 이거 없으면 나는 감점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써라. 출제자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하고. 아셨죠?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3번째가 법칙이죠? 법칙은 뭐냐? 관계잖아요. 근데 실험에서 나오는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건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졌어요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찾으면 되죠. 이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론에다 주시고요. 이론이 뭐예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이론은 언제 나타나냐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실험 결과가 뭐예요? 법칙이죠. 실험 결과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에 대한 답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뭐를 설명해야 돼요? 과학 이론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사용합니까?
모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형은 뭡니까? 분자, 입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뭐를 사용해야 돼요? 입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입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한다라고 하든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수업과정의 활동을 로선의 순환학습 모형에 적용한다면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로선의 순환학습 모형이 3년째 나온단 말이에요. 3년째. 오히려 물리하고 화학에서는 덜 하는데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밀려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나오는 순간 인과적 의문이 나왔죠? 그러면 잠정적인 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미 가설이 있기 때문에 서술은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가설이 나왔는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와 검증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설 연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험 기초입니다. 자, 세 번째. 브루너의 표현 양식 이론은 표현 양식 줄치세요. 여러분 브루너의 표현 양식 이론이 뭡니까?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표현 양식을 달리하면 어떤 교과 내용이라도 학생한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게 대담한 가설. 그게 표현 양식의 이론이잖아요. 이론이라는 건 가설이니까 대담한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업 이론에서 제안한 4가지 요소 중 여러분 4가지 요소? 4가지 요소를 쓰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4가지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기출이잖아요. 학습, 의욕, 지식의 구조, 계열성, 강화. 지금 외우세요. 학습, 의욕, 지식의 구조, 계열성, 강화. 여러분 4가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4가지 쓰면 안 돼요. 이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랬으니까 한 개만 쓰는 거예요. 출제자하고 반드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야 돼요. 출제자하고 대화를 하세요. 표현 양식 이론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대담한 가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교과 내용이라도 아셨죠? 어떤 수준에 있는 아동이라도 표현 양식만 달리하면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게 표현 양식을 제시하면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뭐예요? 계열성이죠. 아시겠죠? 해설해 보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근거를 써야 됩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모형, 분자 운동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림으로 보여주면 영상,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상징,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4번째입니다. 비고츠키의 학습 이론의 기초에 볼 때 비고츠키의 학습 이론 줄치세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오리엔티드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고츠키의 학습 이론을 줄쳐놓고 이거는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 아닙니까? 비고츠키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 언어를 매개로 해, GPD에서 학습이 중요하지?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비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포인트들인데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줬고 근접 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 여러분 아까 비고츠키는 구성주의예요. 자, 여기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 이걸 보니까 학생이 분명히 밀려났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온도가 올라가니까 플라스크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입자들이 위로 올라가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5개념이죠. 약간 5개념이잖아요. 바닥에 가라앉지도 않는데. 자, 이럴 때 교사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입자가 가라앉아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건 틀렸어요. 이거 뭡니까?
기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성주의에서는 바로 맞다, 틀리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가 재질문을 해줘야 돼요. 힌트를 주거나 교수 도움 주기를 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주의 관점에서도 틀렸다, 맞았다의 바로 피드백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개선할 점을 GPD 관점에서 개선해라 라는 건데 뭐라고 하시면 돼요? GPD 관점이니까 교사는 이 학생이 잠재적 발달 수준을 넘지 않도록, 말하자면 GPD 안에서 교수 도움 주기 활동을 교수 도움 주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힌트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더 보여주거나 이래야 되겠죠. 이해되죠? 자, 이번에 5번은 우리가 기억에서 시옷은 이게 바로 그 교육과정에서 키워드가 되는 내용 요소들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 교사가 기압의 작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압의 작용 방향 주치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최근에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제에 대해 발생학습 모형을 적용해서 설계한 발생학습 모형 주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발생학습 떠오릅니까? 예비, 초점, 도전, 적용. 여러분 근데 저는 용어만 얘기했지만 단계명만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머릿속에 각각의 단계에서의 포인트들도 함께 떠올라야 돼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셨죠? 그러면서 모형을 적용해서 수업 계획을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냈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줄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아, 순서에 관계없이가 딱 나타나면 먼저 순서부터 찾아. 이거는 그냥 불문율이에요. 아셨죠? 그냥 순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계획을 봅니다. 가번, 기압의 작용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한다. 여러분 땡땡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고 교사 자신의 관점을 조사하고 과학자적 개념을 조사한다. 이거 어느 단계입니까? 예비요. 그렇죠? 나번 스티로폼 컵을 수심 1000m까지 내려보내는 동안 나타나는 컵의 모양 변화를 예상하게 합니다. 예상? 예상해보게 했으니까 이거 초점인가? 라고 하지만 초점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초점인지 아닌지 두고 봅시다. 자, 그러면 달을 봐요. 기압의 작용 방향에 대한 여러분 주제가 기압의 작용 방향이잖아요. 과학적 개념을 주쳐놓으세요. 과학 개념을 도입했구나? 그러면 끝났어요. 무슨 단계예요? 도전이죠. 여러분 도전 단계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과학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서로의 관점을 비교한다. 증거를 탐색한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과학 개념을 도입했다. 실험을 수행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증거를 탐색했다. 도전 맞죠? 라번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해서 과학적 개념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도전이네. 과학 개념을 갖는 것도 그렇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는 과정이니까 맞아요. 도전이 다랍니다. 마번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아 입구를 카드로 막고 뒤집었을 때 카드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를 발표하고 토의하게 합니다. 여기 선생님 토의하게 했으니까 도전 아닙니까? 토의는 어느 단계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점에도 도전에도 적용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많은 여러분 처음에 유리컵이 왜 거꾸로 들었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흥미 유발이 될 수 있는 요소죠. 그러면서 이유를 발표해보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선 개념을 좀 드러나게 해놓은 과정이죠. 얘가 초점이겠죠. 그러면 과학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실제로 그 수심 1000m까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까? 과학 개념을 배운 것을 예상한다는 게 적용하게 하는 역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개념 변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작성 방법의 1번을 보겠습니다. 발생학습 모형에 단계별 명칭을 적고, 그러면 여러분은 단계별 명칭이니까 그대로 예비, 초점, 도전, 적용. 여러분 단계별 활동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관련 지어서 설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계명은 찾았죠? 그러면 예측 단계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금 외우세요. 예측 단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땡 주제에 대한 학생의 개념을 확인하고, 교사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고, 과학자적 관점을 확인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초점 단계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흥미 유발, 주의 집중. 두 번째가 뭐예요? 선 개념의 명료화. 아셨죠? 그래서 마에서 발표하고 토의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명료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명료함이 교환과 비슷하죠. 됐죠? 세 번째 도전. 도전의 세 가지가 뭐라고요? 과학 개념 도입, 증거 탐색, 서로의 관점 비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적용은 뭡니까? 시험에 오래 나왔잖아요. 지구과학에서 나왔잖아요. 적용은 뭐예요? 학습방 개념을 적용, 응용, 심화, 정교화, 확장. 아셨죠? 이거 다 쓰지 말고 여기서 두세 개를 묶어서 문장으로 간단히 쓰십시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을 수업 계획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다 나왔죠? 1번 불만족. 여러분 이 불만족하고 관련이 있는 곳은 뭐예요? R2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R2라는 건 바로 뭡니까? 실험으로 확실히 이거다라는 걸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마에서 초점 단계에서 이유를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것이 다해서 과학 개념과 실험을 통해 R2 불만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불만족은 다해서 나타나야 돼요. 실험 과정이요.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해할 만하다라는 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이해할 만하다는 건 C2가 이해할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2는 뭐예요? 과학 개념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개념이 이해할 만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럴듯하다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듯하다는 얘기는 C2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여주는 거가 돼야죠. 자, 그러니까 이 C2는 뭐냐면 C2라는 것이 다하고 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것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시원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개념 C2가 비교해서 C1은 이것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C2는 더 포괄적이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럴듯하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학습 모형에 의하면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의 평가잖아요. 이 새로운 생각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학생이. 무엇을? C2가 얼마나 C1보다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 타당성,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과학 개념을 지도하고, 이 사실은 다 라가 함께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용한은 적용이니까 바로 나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웨스트와 파인즈의 포도동굴 모형을 바탕으로 기업과 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접하게 될 학습 상황은 어떤 상황들에 해당하는지 적고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동굴 모형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가지죠. 첫째는 우리가 형식적 지식 아래로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발적인 지식 위로 자라는 덩굴, 이걸로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겪게 될 네 가지 학습 상황은 뭐냐면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갈등 상황.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충돌하는 거.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일치하는 상황, 이런 거를 일치 상황 아니면 조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중에 이렇게만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는 자발적 지식이 부재한 거, 형식적 지식만 있는 거, 또는 이런 화살표만 있을 때는 형식적 지식이 없고 자발적 지식만 있는 경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기억과 같은 시원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미 시원이 있죠. 시원이. 그러면 시원이 있는 상태에서 시원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시원을 가진 학생은 아까 불만족에서 R2가 다에서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마 자체에서도 초점 단계에서 이미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면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마 단계에서도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마에서 상충 상황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갈등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에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하고 다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시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라는 거고, 근데 일치하는 거는 안 되죠. 이미 시원하고 C2가 다르니까 일치 상황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식적 지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일치 상황이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미 내가 만약에 C2로 바뀌었다면, 이미 내 생각이 C2로 바뀌면 적용 단계에서는 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용이라는 거는 피아제로 얘기하면 평형화에 도달했다는 거고, 평형화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내 인지 구조가 이미 C2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미 C2로 바뀐 과정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예시라는 스티로폼 컵을 1000m까지 내려보낼 때 라고 하면 실제 선생님이 보여준 것과 내가 알고 있는 C2가 일치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럴 때는 조화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기억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라를 활동하는 과정에서 피아제가 제시한 지능발달 이론의 한 구성 요소인 인지기능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적고 근거를 제시할 것. 최근에도 이거 시험에 물리하고 지구과학에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설명을 하면 여기서 기억은 뭐냐면 C1이죠. 그 다음에 라를 활동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C2로 바뀌는 거예요. C1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의 인지구조가 C2로 바뀌려면 피아제 이론으로 설명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재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다 있는 교재가 바로 뭐냐면 C1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R1과 이렇게 동화와 조조를 이루면서 평형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C1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R2라는 변칙 사례를 제시하면 이거는 서로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 상황이 되면서 인지적인 비평형 상태를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C2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R2와 평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오게 되면 새로운 평형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C1에서 C2로 가는 이런 평형화 과정을 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인지 기능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죠. 여러분 인지 기능에다 또 주치시고요.
인지 기능 하니까 우리 시험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지능 발달 이론을 설명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인지 구조, 학습 과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이거 순서가 학습 과제가 먼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학습 과제가 인지 구조에 채워질 때 인지 기능을 통해 채워지게 됩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의 학습이 뭐예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학습은 뭐다? 새로운 인지 구조가 환경과의, 학습자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구조가 발달하는 것이다. 이게 피아제의 학습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피아제의 학습은 뭐냐면 학습자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구조가 발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 상호작용이 뭐예요? 바로 적응 과정이라는 거예요. 피아제의 학습은 인지 구조가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의 과정이에요. 이거 이번에 쓰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습 과제가 인지 구조의 인지 기능을 통해, 바로 우리가 인지 기능을 통해 인지 구조가 발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지 기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직화, 적응. 여러분, 이 적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화와 조절. 그래서 이 적응 과정을 통해서 뭐에 도달합니까? 평형화. 그래서 이 평형화를 통해서 인지 기능에 이런 것들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능이 발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지능의 발달이라는 건 뭐예요? 지능의 발달하는 게 조작 능력의 발달이죠. 조작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1에서 C2로 이렇게 평형화 과정으로 가려면 내가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 이 적응이라는 것 자체가 동화와 조절을 통한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오스벤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여러분 이거 줄치시고 또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유의미 학습 이론의 조건 중에 심리적 유의미가가 적용된 활동을 심리적 유의미가 줄쳐놓으시고 수업 계획에서 찾아 적고 관련 지어 설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유의미가 이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학습과제가 학습과제를 인지구조에 기꺼이 연결시키려는 태도.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흥미라든지 주의 집중이라든지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화학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이게 심리적 유의미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셨죠? 조작 활동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흥미 유발, 그래서 주의 집중, 그래서 왜 그런 거지 궁금하도록 만들고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마번이죠. 초점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점 단계가 바로 심리적 유의미가를 높이고자 하는 거다. 기꺼이 연결시키려는 의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은 니은에 적합한 내용이라는 게 과학 개념이죠. 그래서 과학 개념 이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회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여러 학습 이론 학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도 다양하게 나오고 평가 부분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키워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회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겠습니다.